네, 정치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압승을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다시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건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과 함께 또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외에 또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생각, 삼권 분립이 이 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름이 어찌됐든 뭐 영수회담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야당 대표와의 만남, 항상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해왔던 일인데 윤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달라져야 되겠죠. 뭐 달라지는 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꼭 하셔야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뭐 조만간 만남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동안 안 했던 게 이상한 거고요. 대통령이 참 별나셔가지고 야당 대표가 먼저 이렇게 막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를 해도 하여튼 안 하시고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자, 정화석 논설위원.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안 해왔던 이유가 오늘 뭐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인가요? 만나면 안 된다 이런 한 참모가 있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이 결정을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뭐 심평 변호사가 뭐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 참모가 무슨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간언으로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뭐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국정의 파트너라든지 의회에 있어서의 다수당의 대표라든지라기보다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예. 생각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표출된 민심을 그 이전에 선출되고 구성된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총선으로 보면서 이제 민심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이번 총선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총선 뒤에 참패 뒤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게 아니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독으로 아주 짧은 논평만 내놨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이 선거 결과는 과연 우리 돌이켜 볼 때 집권 여당으로서 치렀던 총선 중에 이 정도의 참패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역대급의 총선 참패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돼야 될 이 정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육성도 아니고 이미 사의를 표한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내용도 상당히 원론적이고 뭐 좀 추상적이었어서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 대통령이 직접 밝히실 것으로 전해져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조만간이라는 게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이르면 다음 주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대국민 입장 표명에 대한
그 내용과 형식이겠죠. 네. 예. 이건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제 나왔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주 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면 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내용적인 측면일 거고요. 그 다음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 좀 안 하셨던 네. 기자회견 방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위한 어떤 대국민 담화 방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국무회의나 무슨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회의석상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인적 쇄신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진 중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같은 일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서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들까지 모두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3실장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조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예, 그 중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경질해서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최재성 수석님, 일단 대통령실이 쇄신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은 이 수석급 비서관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포함되지 않았던 이제 안보실장, 정책실장까지 모두 직을 내놔라, 이렇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인데, 인적 쇄신이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정도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요, 전면적으로 해야죠. 우선은 보통 이제 총선이 끝나면 네. 혹은 뭐 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때도 싹 바꿨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패배하고 나왔는데 정책실장은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등등등의 정책이 이제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이게 부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그러면서도 좀 걱정이 이 정부 인사가 검증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인재 발굴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막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버린 경우가 이 채택돼서 임명한 경우보다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검증, 청문 과정 이런 이제 개편 과정에서 훨씬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사실은 인사를 하는 것보다 총선에서 참패하고 수습용으로 개각해서 하는 후자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국민의힘이 뭐 장관 인사청문회도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방어를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과거 정부 사례 보면은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막 추락하고 이랬을 때는요. 사실 방어를 안 하고 오히려 여당 내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무위원으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폭이 이제 엄청난 폭이 될 텐데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정도로 과거의 이런 과정들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들이 너무 엉망이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대통령실과 내각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국민 통합을 해치는 인사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우 유튜버라든가 전형적으로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인재개발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뭐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어떻게 저런 분들을 인사를 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폭이 순차적일지 뭐 할지 모르지만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없었거나 아주 무능력한 인사권 행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걱정되죠. 네, 자 정호선 논술위원, 최재형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폭도 넓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간의 기존의 이제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뭐 인연이 있는 분들을 주로 기용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 스타일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총선 결과를 얼마만큼 무게감 있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인재 풀이라는 걸 좀 획기적으로 좀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여태까지 나왔던 인물 중에서 이렇게 또 돌리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여론이 이게 이 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사다라고 생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일단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자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후임 총리 후보로 지금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 장관께서 주목하시는 인물은 누군가요? 이제 저기 나오시는 이 인물들을 네. 보면 저는 뭐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은 아예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 민주당이시니까요. 이렇게 보면 다 장점도 있지만 또 약간 2% 부족한 점들이 또 이렇게 다 보여서 선뜻 저분이면 딱 좋습니다. 이럴 분이 조금 안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 대통령실 이렇게 보면 왜 과거 정권 그것이 뭐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조난 자료가 쭉 같이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난 자료에 있는 인물들을 좀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인선을 하시면 어떻겠나 뭐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인사는 저는 비서실장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우선 선임을 한 다음에 그 비서실장과 용산의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 협의하고 또 이제 총리에 대한 이제 협의를 같이 해나가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는 게 중폭을 넘어서 거의 뭐 그 대폭 개각으로 가야 될 텐데 그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했던 인사들 중에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검증도 제대로 하고 각각의 인사에 대해서 그 두루두루 뭐라 그러죠? 그 평을 좀 종합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게 걸릴 텐데 일단 대통령께서 마음은 굉장히 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이라고 해도 각각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빠르게 그 굉장히 바뀌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 인상을 국민께 전달을 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일을 이제 대폭 개각으로 가져가게 되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또 청문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서 뭐 이모저모 이제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뭐 시작하셔야죠. 네, 최재형 수석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과거에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 대통령실 혹은 이제 개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이어서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이 모든 문제가 뭐 여당의 어떤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한 곳이 뭐냐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서 개각이라든가 대통령실 개편으로, 그러니까 보통 선거 참패하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는 인적 쇄신하고 네. 하나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네. 이건데, 국정 운영 기조 같은 경우 꼭 정책적 측면만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정책,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적 쇄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별무 소용이 없는 게, 선거 패배의 원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대통령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각을 바꾼다거나 대통령실 바꾸는 걸로 일종의 이제 수습에 가름하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겠네. 네. 이게 과거의 사례하고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지 수습을 하실지, 저는 그걸 못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 수습과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내홍이라든가 네. 또 이 윤 대통령과 여권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근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하는 그 인사에 관련한 게 굉장히 다르네? 전에 쓰던 형식과 내용과는 굉장히 달라졌네? 이것부터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그거 효과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야당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야당의 좀 추천을 받아 보시고 추천해달라는 좀 요구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의회 권력을 아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 무게와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여당 정부 쪽에서 그런 요구나 제안이 있으면 좀 받아들여서 사람 추천도 하시고 이러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네. 드립니다. 어쨌든 뭐 인적 쇄신의 정점에 바로 총리가 있을 텐데, 자, 총리는 뭐 다른 장관들과 다르죠. 국회에서 추인을 받아야만 임명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당사자인 김부겸 전 총리는 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불쾌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총리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일 직격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왜 정화선 논설위원 홍준표 총리론을 꺼냈을까요? 좀 전에 진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르네. 뭐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었나? 네.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여당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정무적 감각도 있고 여당과 야당과 대화도 가능한 그런 총리 후보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다르네라는 표현이 걸맞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 중진 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좀 많이 진 분들,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좀 감정적으로도 안 좋았을 법한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총리로 기용을 한다. 물론 또 그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뭐 총리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꽤 그게 이 좋은 자리 같아 보이질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고 있다, 바뀐다, 우리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사실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 총리에 앉히는 것도 한 네.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총리 인선이 뭐 인적 쇄신의 정점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진수희 전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먼저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는 게 시급한 일일 텐데, 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또 염두에 두고 계시는 인물은 없습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없는데, 일단 비서실장은 좀 정무적인 감각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되고, 그 국회 쪽에 특히 네. 야당 인사들하고 뭐 친분 관계가 있거나 두루두루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죠? 친화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면 좋겠다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워낙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발탁되셨던 그런 분이라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도 좀 교류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 그 젊은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없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고 해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언론에 나오는 분들만 좀 읊어보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더군요.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건 뭐 총선 패배하고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썼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도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상 영역 밖의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이렇게 등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꼭 비서실장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은 제가 이 정권 초기부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일단 정치적, 정무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 비서실장을 경제통으로 쓰고요. 두 번째는 또 국정기획 수석했던 분을 그냥 뭐 몇 달 만에 그냥 수석으로 했다가 비서실장으로 쓰고, 그래서 저거는 안 되겠구나. 비서실장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의 작은 정부 같은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서 대통령하고 상의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이제 길목인데, 그래서 고도의 어떤 정무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두 번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렇게 쓴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정무적 능력, 감각, 또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갖춘 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필요한 비서실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예가 생각나냐면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대 비서실장으로 김중권 전 민정당 의원 출신 아니신가요? 그분을 발탁했었잖아요. 뭐 그런 예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진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졌는데, 이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맡아서 혼란을 수습할 걸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월요일 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하고 당 수습 방안에 관해서 10시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가냐, 아니면 비대위제로 전환하냐. 모든 이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당의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당내에선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지 또 새 비대위를 꾸려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 밀어붙일 공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권한 대행 체제로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제해 나가면서 또 용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전당대회 한다고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식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민심과 당심을 확인하고 새로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제 출범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대표가 5번이나 바뀌었고 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됐습니다.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대위 체계로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저도 어떤 게 그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없는데, 일단 지금 아마도 이번 주말 거치면서 당내 각종 단위의 네. 모임과 뭐 토론과 이런 거를 거치면서 아마 백가쟁명식의 여러 아이디어들이 분출이 될 텐데, 저는 이제 당선인 총회를 좀 하셔가지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좀 먼저 뽑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싶은 게,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의 경우도 사실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윤 원내대표한테 또 대응을 맡겨가지고 한동안 이 당을 끌고 가게, 그러니까 새로운 뭐 지도부가 비대위가 됐든 지도부가 됐든 나타날 때까지 끌고 가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당선인 총회를 거쳐서 그 원내대표부터 네. 선출을 해서 그 원내대표로 하여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런 거를 같이 운영하게 하면서 정기국회 직전에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저는 이번에 뽑히는 새로운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 대표도 그렇고, 네. 두 분 다 저는 일단 수도권, 네, 지금 당선인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네. 수도권에 그 중진 의원들이 몇 분 그래도 어렵게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당선인들 가운데는 영남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숫자는 많습니다만 전체 전국 민심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네. 우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과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당대표 모두 이번에는 이 수도권에서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네.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네. 저는 원내대표는 이 윤상현 의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당대표는 이 나경원 의원이 뭐 원내대표를 또 한 번 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한번 그 당을 끌고 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 원내대표를 하다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나요? 뭐 그래도 저는 네. 되고요. 근데 저기 나경원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 할 때는 그때는 야당 원내대표였었고, 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를 한번 하고 그 전대 준비 다 해놓고 전대가 열리면 또 뭐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지금 수도권 출신의 중진 원내대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그런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은 영남 출신의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뭐 김도읍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에 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지난 당 대표 뽑는 과정을 핸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중론인데, 그래서 그때 제압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안철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이번에 다 또 원내 입성에 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총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친윤 쪽에서 당대표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네. 또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당대표는 비윤 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내대표 체계로 이 상황을 수습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원내대표는 정식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까지의 이제 과정을 그야말로 원포인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원포인트 비대위 역할, 네. 이런 정도를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만 남는 겁니다. 비대위로 해서 뭐 혁신위원회 띄우고 뭐 이런 이제 통상적인 과정을 해서 뭐 6개월이든 뭐 이렇게 해서 갈 거냐, 아니면은 원내대표를 뽑든지 뭐 해서 여기서 사실상 비대위 역할을 하고, 네. 포인트 비대위 역할을 하고 전당대회로 갈 거냐면 후자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네. 아마 대통령이나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주류였던 네. 친윤
친윤 인사들이 고민이 뭐가 될 거냐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대표를 뽑아 놓으면 이건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여권 판이. 그래서 친윤 중심의 체계가 완전히 이거는 당대표가 비윤이나 최소한 반윤이나 네. 뭐 이쪽에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 체계가 그냥 뭐 반환점도 돌지 않은 이제 대통령 임기인데 너무 조기에 반윤 체계로 당이 그냥 급속하게 가버린다. 네. 이런 이제 걱정들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순리로 본다면은 이 조기 전대로 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계가 됐든 비대위 체계가 됐든 결국은 당대표를 뽑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자, 이와 관련해서 차기 당권 주자의 역할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여당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통령실과 너무 발을 맞추었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긴장관계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게 할 만큼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또 동시에 여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안정성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춰야 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네. 뭐 내부 총질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근데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정당 국민의힘에서 그걸 다 지지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네. 그냥 언론에 대고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우리 당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네. 당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선 쓴소리하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 지수희 전 장관님. 네. 일단 당내에서도 의론이 많습니다. 일단 여당의 쇄신 과제, 역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가운데 이 대통령과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쓴소리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한다는 건 이 함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군요. 저는 저 박정훈 당선인이 언론 출신인데 기존에 계속 친윤을 했던 현역 의원도 아니고 기자 출신인데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나 조금 저도 가까운 기자였을 때 네.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왜 그런가 지금 그 당내 쓴소리 이런 거 못하게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총선 이전과 이후에 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게 내용이 질이 굉장히 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총선 이후에 이 그 여당은 대통령께서 총선 이전의 여당 의원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용산의 눈치를 봤다면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이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바뀌었다라는 거를 냉정한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당내에서 뭐 쓴소리가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이게 국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시는 쪽으로 정말 바뀌셔야 그게 레임덕도 방지하는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야당에서 계속 대통령한테 비판만 하고 공격을 하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이나 공격을 여당 의원들한테 먼저 받고 그거를 바꿔냄으로써 오히려 레임덕도 방지하고 야당의 공격을 무디게 하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 수석께서 뭐 오히려 반대편에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로 어떤 인물이 와야 될까요? 그 대표가 어떤 분이 오느냐의 문제는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원내대표는 모르겠어요. 네.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런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전당대회 룰을 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진다면 과거에 지금 윤 대통령이 지난번 김기현 대표 됐을 때 네. 당에서 억지로 그냥 국민 여론조사나 이쪽 몫을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키면 더더욱 그렇고. 지금 왜냐면 현재는 당원 투표 100%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당 문제지만은 참 어처구니 없는 룰 변경을 한 건데요. 아무튼 100% 당원 투표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 김기현 대표 됐을 때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생각에 의해서 당 대표가 정해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일종의 이제 반사적 결과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런 걸로 당 대표가 정해질 터인데, 그럼 나름의 대중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분들 빼고는 네.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흐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뭐 대중성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 하나의 이제 평가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당대표가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이 네. 당권 도전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 정화성 논술위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뭐 중진 의원들 살펴보면은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네. 김태호 의원 지금 4선으로, 김두관 의원 이기고 돌아왔죠. 권영세 의원, 주호영, 권성동, 유승민 의원. 뭐 대부분의 어떤 중진 의원들은 다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중에 뭐 아까 그 최수정님이 제압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기서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은 한번 제압을 당하셨던 분들이죠. 네. 대통령실로부터.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위기의식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아까도 보니까 뭐 최영두 의원하고 조배석 당선자, 네. 뭐 한 분은 영남권 의원이고 한 분은 뭐 호남에 이제 그 고향이 있는 비례 당선자인데, 한 분은 질서 있는 수습,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수습을 한 후에 전당대회로 가자. 네. 그다음에 조배석 의원은 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면 쇄신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뒤에 김재섭 당선자하고 박정훈 당선자 아까 얘기한 것도 보면 험지와 양지의 차이가 보여요. 예,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뭐 윤지호 원내대표 당선자 뭐 만나고 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은 양지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피부의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국민의힘 행보에서 드러날 거고요. 네. 과연 글쎄요. 이 지금 현재 당원 투표를 하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원 비율이 영남권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느 정도의 체감되는 위기 의식이 그 이후의 행보에서 드러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 전 장관님, 일단 일각에서는 30대 초반이죠. 이 김재섭 당선인 도봉갑에, 그리고 포천 가평의 김용태 당선인 네. 같은 파격적으로 젊은 당대표는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정서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 뽑는 룰을 그대로 유지하면 저분들이 당선되기 굉장히 수용이 쉽지 힘들고요. 않다. 네. 네. 그 과거의 룰로 회귀를 해도 7대3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저분들이 자력으로 당 대표까지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낸 적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이준석 대표는 워낙에 이제 정치도 이렇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긴 한데 당 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차기 지도부에 저 정말 그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는 도봉에서 네. 정말 그 살아 돌아온 김재섭 당선인은 반드시 저는 그 지도부에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최고위원을 해야 된다. 최고위원은 네. 대표까지는 네. 못 올라가더라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목소리를 충분히 좀 낼 공간을 저는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요. 김용태 당선인의 경우는 지난 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네. 또 청년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청년 최고위원 몫이 아니고 김재섭
당선자와 함께 네. 같이 좀 지도부에 도전을 해보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당선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승리의 기쁨보단 책임감과 더 낮은 자세를 언급하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한 표 한 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일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화순 논설위원, 장소가 현충원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압승한 당의 당대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 끝난 다음 날 보면은요, 네.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웃는 얼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민심의 어떤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잘하겠다라는 얘기는 항상 하는 건데, 일단 또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오만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민심에게 강한 심판을 당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드러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권자의 그 선택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무슨 심판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이 국민들이 준 의회 권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표정이 이렇게 이겼다 해가지고 좋은 거는 사실은 그날 밤 잠들 때까지만 좋고 그다음부터는 고민이 더 많아지겠죠. 네, 자 최재형 수석님, 일단 지난 국회에서 이번에도 더 큰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총선 후의 스탠스라 그래야 될까요? 보니까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이제 책임도 매우 크다고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 협력 이런 이제 기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키로 이제 가는 거죠. 키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마 곤욕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여권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 특히 입법화 시켜야 될 정책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주로 입법 과정에서의 충돌은 야당발로 제안되거나 발의된 이런 법을 갖고 주로 충돌을 했거든요.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사법이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와도 야당발로 뭐가 나오게 됐어요. 특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압도적인 이 의석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이제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지금 얘기하는 이제 통합, 대화, 또 책임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구현을 할 수 있을지가 실제로 정말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마냥 웃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총선 후에 수습할 수 있는, 수습은 뭘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보다 수습이 훨씬 더 어려운 건데 수습 능력이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점점 더 늪에 빠질 텐데요. 그래서 야당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에 따른 고민도 야당도 있겠지만은 이 수습을
대통령과 여권에서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총선처럼 양쪽의 모습, 태도 그런 장면들을 동시에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제 평가가 되어질지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죠. 네, 자 진수희 전 장관님, 일단 민주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오점이라고 할까요? 이 수원청에 출마했던 김준혁 후보 그리고 안산 갑에 출마했던 양문석 후보 계속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김준혁 후보는 뭐 이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있었고 양문석 후보는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냥 덮고 넘어가면 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아마도 민주당의 판단은 뭐 이미 후보 등록까지 마친 데다가 그 지역구의 사정을 보면 또 세종 갑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석을 완전히 놓쳐버린다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안고 갔는데 저는 뭐 이거를 그 판별해 낼 수는 없겠지만 총선 결과에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선 전에는 정리하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총선이 지난 후에라도 이 두 당선인에 대해서는 의석수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해 듣는 얘기는 이 두 당선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시다고 듣고 있어서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낙선됐으면 모르겠는데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원 쳐다볼 때마다 국민들은 이게 워낙에 그 논란이 컸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상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도 별로 좋은 영향이 안 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그 심판을 또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끝났지만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최재형 수석님, 일단 이 두 분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두 분은 당선이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석 정도 손해봤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저는 조금 더 된다고 보는데요. 뭐 굳이 의석수로 이렇게 따질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몇 번 출렁했었잖아요, 총선이.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공천 파동이 있을 때 민주당이 이제 하강, 그다음에 국민의힘 상승 이게 뚜렷했고요. 그런데 황상무 수석 문제나 이종섭 장관 문제, 그다음에 이어서 대파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완전히 또 한 번 출렁거려가지고 정권 심판론에 이제 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나가다가 이 양문석, 김준혁 후보 두 후보 문제로 이 흐름이 그냥 딱 끊기는 일종의 이제 바람을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접전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부울경에서 생각 밖으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못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이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흐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근소우세 지역까지도 이번에 다 이 소위 말해서 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특히 부울경 지역에 났거든요. 한강 벨트의 뭐 마포갑이나 이 도봉갑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고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분당, 가불 뭐 이런데 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저는 뭐 하여튼 느낌에 이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양문석, 이 김준혁 두 후보를 그냥 두석 뺏기더라도 그냥 이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그 전에 또 세종시에 공천 취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등록하고 이제 시작해서 막 계속 하고 있는데 며칠 안 남고 과연 두 명을 그냥 포기해 버리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두 개 의석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나 당의 리더십, 야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야? 그럼 공천 뭐하러 했고 저는 저런 분들한테
이 일당을 줄 수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제 총선은 끝났는데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존재가 있는 한 사실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총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 두 후보 문제는요. 과거 같으면요. 2012년도에 소위 말해서 김용민 씨 그 발언이 수천 표 차이로 근소하게 진 데는 다 그 원인들하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 윤석열 대통령 또 정권의 문제 이게 이제 워낙 컸기 때문에 저게 야당의 압승을 막을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었죠. 그래서 2012년도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후에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제 총선 끝났는데 저 문제가 뭐 민주당이 반드시 어떻게 결단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로 여겨지는 시기는 아니다.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양문석 당선자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처리하거나 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대표와 범야권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주목됩니다. 자, 두 사람 모두 협력하자고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죠. 오늘 말씀드렸던 뭐 김건희 특검법 문제건 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 가든 간에 어떤 특검법이든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법안 통과 공통의 대의가 또 공통의 목표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만나고 또 필요한 부분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 중입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해 나갈 걸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조국 혁신당도 우리 국민들께서 또 권한을 위임한 중요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개혁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네,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뭐 당연히 협력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장기적으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권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겉으로는 이제 협력 관계 뭐 같이 협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두 대표 간에는 미묘한 긴장과 경쟁 관계로 이제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심이체라 그래야죠. 뭐 몸은 따로. 그러나 이제 정국 운영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태도, 마음 이거는 같이. 그래서 일심이체인데 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라는 두 리더, 두 리더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 그거는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두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표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끝났고 당 대표고 원내 12석을 확보한 그런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정 정도 지지도를 조국 대표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저는 뭐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양당이 마음은 똑같이 협력하고 움직이겠지만 이것까지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일심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문제는 조국 대표의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선 후보 지지도 이 조사가 이제 의미 있게 나오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되어지는 장면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